67세의 정순에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선 비워내기의 과정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을 다 키워낸 뒤 남은 것은 마디 굵어진 손가락과 고요함 뿐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정순 씨, 이번엔 좀 힘들 거야. 52세인데 재력가 집안 막내 아들이거든.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벌써 3명이나 울면서 그만뒀어. 센터장의 당부에도 정수는 덤덤했다. 8년 차에 노련함은 사람은 다 똑같이 아프고 외로운 존재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평창동 저택에서 마주한 준혁의 눈빛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또 왔어? 이번엔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내 몸 만지는 거 기분 더러우니까 볼 일만 보고 꺼져요. 독설이 날아왔다. 정수는 대꾸 없이 물을 받아왔다. 그의 다리는 생기를 잃어 가늘어져 있었지만 상체는 여전히 건장했다. 그 괴리감이 그를 더 괴물처럼 만들고 있다는 걸 정수는 직감했다. 4일의 기적, 뛰기 시작한 심장. 첫날부터 사흘째까지 정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욕설을 하면 한 귀로 흘렸고 물건을 던지면 조용히 주었다. 넷째 날이었다. 그의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정성껏 마사지를 하던 정순의 손길 끝에 기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준혁의 엄지발가락이 움찔거렸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던 신경이 살아나고 있었다. 정순의 눈이 커졌다. 그 순간 그녀는 환자가 아닌 남자로서의 그를 직시하게 되었다. 땀방울이 맺힌 그의 넓은 어깨,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남형의 얼굴,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생명력. 67세의 가슴 속에 박제되었던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아도 떨리는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터져버린 고백. 일주일 뒤 목욕수건을 적셔 그의 하체를 닦아내던 중이었다. 정순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수건을 타고 준혁에게 전달되었을까. 갑자기 뜨겁고 단단한 손 하나가 정순의 손목을 확 낚아챘다. 아줌마 왜 이래?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준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낮고 젖어 있었다. 정순이 고개를 들지 못하자 그가 다시 말했다. 당신 오는 시간만 기다려.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나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정성 다하는 당신 보면서 나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어. 나보다 나이 많은 거 알아.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누군가의 보호자로만 살던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남자였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만 보면 가슴이 뛰어서 죽을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사회적 지위도 환자와 보호자라는 관계의 벽도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준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정순을 끌어당겼다. 휠체어의 차가운 금속음 사이로 두 사람의 뜨거운 숨소리가 섞여들었다. 그날 이후 저택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성지가 되었다. 준혁은 정순의 응원에 힘입어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견뎌냈다. 정순은 정성껏 도시락을 싸우고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시를 읽었다. 세상은 그들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돈을 노린 간병인이라거나 노망난 노인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혁의 손을 잡고 거실을 한 발짝씩 내딛는 연습을 할 때 정수는 자신이 다시 20살 소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정순 씨, 하늘이 이렇게 푸른 줄 정말 오랜만에 알았어. 준혁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들떴다. 정수는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벗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은은한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어색하게 루즈를 바를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얼굴이 붉어졌지만 준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작은 수목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지팡이를 짚은 중년 남자와 그를 부축하는 나이 지긋한 여인. 하지만 정수는 이제 그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다. 준혁의 단단한 팔 근육이 자신의 어깨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를 때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아직도 선생님이라니. 준혁 씨라고 불러달라니까요. 자, 이거 봐요. 상자 안에는 정갈한 디자인의 금반지가 놓여 있었다. 67세 남편과 사별한 뒤로 다시는 끼지 않을 줄 알았던 반지였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거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당신 손 참 고와요. 내 몸 닦아주고 내 마음 닦아주느라 고생 많았던 이 손, 이제 내가 평생 잡고 살고 싶어. 재력? 집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다리가 되어준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니까. 정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수목원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준혁 씨, 고마워요. 다시 여자로 태어나게 해줘서. 정순의 고백에 준혁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하반신 마비라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건 돈도 약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8년 차 베테랑 요양보호사의 따뜻한 손길 속에 숨어있던 사랑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치유력이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밖으로 나왔다. 준혁은 한 손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은 정순의 팔을 꽉 의지한 채였다. 4일 차에 발가락이 움직였던 기적은 수개월의 피나는 재활로 이어졌고 오늘 드디어 그는 휠체어 없이 대문을 나섰다. 정순 씨, 하늘이 이렇게 푸른 줄 정말 오랜만에 알았어.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얼굴이 붉어졌지만 준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작은 수목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지팡이를 짚은 중년 남자와 그를 부축하는 나이 지긋한 여인. 하지만 정수는 이제 그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다. 준혁의 단단한 팔 근육이 자신의 어깨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를 때 준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아직도 선생님이라니. 67세 남편과 사별한 뒤로 다시는 끼지 않을 줄 알았던 반지였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거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당신 손 참 고와요. 내 몸 닦아주고 내 마음 닦아주느라 고생 많았던 이 손, 이제 내가 평생 잡고 살고 싶어. 재력? 집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다리가 되어준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니까. 정수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수목원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준혁 씨, 고마워요. 다시 여자로 태어나게 해줘서. 정순의 고백에 준혁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하반신 마비라는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건 돈도 약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8년 차 베테랑 요양보호사의 따뜻한 손길 속에 숨어있던 사랑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치유력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목원 길을 걸었다. 준혁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그 옆을 지키는 정순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사랑은 이제 막 피어나는 봄꽃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행복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갑작스러운 파문을 일으키며 깨어졌다. 발단은 준혁의 형과 형수였다. 준혁의 재활 상태를 확인하러 예고 없이 저택을 방문했던 그들은 거실 소파에서 서로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시를 읽어주던 준혁과 정순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지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형의 불호령이 거실 천장을 울렸다. 정순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준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버텼다. 형님 오셨습니까? 인사드려요.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사랑? 너 미쳤구나. 사고 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내가 지금 감정이 휘둘릴 때야. 저 여자는 내 요양보호사야. 내 돈 보고 접근한 게 뻔하잖아. 형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순의 심장을 후벼 팠다. 67세의 나이에 돈을 노린 꽃뱀 취급을 받는 모멸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정순의 고개가 점점 더 아래로 떨궈졌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준혁의 형은 사람을 시켜 정순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가 홀로 키워온 자식들의 직장과 집까지 알아냈다. 센터에는 당장 정순을 해고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아줌마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도련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잠시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떠나세요. 자식들 앞길 망치고 싶지 않으면. 형수는 정순의 앞에 두툼한 봉투를 던졌다. 정순은 그 봉투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자신이 준혁에게 준 건 진심이었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저 노인네의 노망 혹은 치밀한 계산으로만 비칠 뿐이었다. 시련은 준혁에게도 닥쳤다. 가족들은 준혁의 휴대전화를 뺐고 정순의 출입을 금지했다. 새로운 요양보호사들을 서너 명씩 붙여 그를 감시하게 했다. 다시 휠체어에 갇힌 준혁은 곡기를 끊으며 저항했다. 정순 씨 아니면 누구도 내 몸에 손대지 마. 내 다리를 걷게 한 건 형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야. 정순 역시 집에서 알아누웠다. 자식들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라며 사정했다. 사랑이 죄가 되는 현실 앞에서 정순은 가슴을 쳤다. 하지만 밤마다 창밖의 달을 보며 그녀가 비는 소원은 단 하나였다. 준혁이 다시 절망에 빠져 휠체어 뒤로 숨지 않기를. 어느 날 밤 정순의 집 앞으로 낯선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준혁이 고용한 사설 구급차였다. 가족들의 감시를 뚫고 겨우 지팡이를 짚은 채 차에서 내린 준혁이 정순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정순 씨, 정순 씨 나와요. 나 여기 있어. 힘겹게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에 정순은 맨발로 뛰어나갔다. 두 사람은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다. 52세의 남자와 67세의 여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받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간절했다. 휠체어 위에 연가 슬픈 이별과 기적의 재회. 자식들의 눈물 섞인 호소와 준혁 가족들의 서슬 펄언 위협은 정순을 무너뜨렸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건 자신 때문에 준혁이 가족들과 의절하고 고립되는 것이었다. 정순은 결심했다. 그가 온전히 제 발로 서서 세상의 주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그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준혁 씨,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내가 곁에 있으면 당신은 영원히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없어도 당신이 혼자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 사이를 비웃지 못할 거예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정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준혁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아이처럼 울었지만 정수는 차갑게 돌아섰다. 연락처를 바꾸고 8년간 몸담았던 센터도 그만두었다. 그녀는 먼 친척이 사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 숨어 지내듯 살아갔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정순의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준혁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 한구석에 딱딱한 굳은 살로 박였다. 그녀는 가끔 TV 뉴스나 경제신문에 나오는 준혁의 가문을 보며 그의 소식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정순이 일하는 시골 작은 요양원 마당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로 정순을 향해 걸어왔다. 내가 말했죠. 다시 걸으면 제일 먼저 당신에게 가겠다고. 3년 전보다 더 건강해진, 아니, 이제는 완벽한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준혁이었다. 그는 재활에 성공한 것은 물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사업적 기반을 닦아 가족들로부터 온전한 독립을 쟁취해낸 것이었다. 정순 씨, 이제 나 누구의 눈치도 안 봐요. 내 인생을 살려준 건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이제 내 남은 생은 당신을 지키는 데 쓸게요. 준혁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정순의 거친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70세를 앞둔 정순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보며 수군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잡은 두 손은 그 어떤 청춘의 사랑보다 단단했고 그들의 앞날엔 지지 않는 늦깎이 봄꽃이 만개해 있었다.